2017 가을 카오스 강연 미래과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김근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오늘이 미래과학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이번 미래과학의 취지는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9개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과학 분야의 미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강연에서는 이 과학과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미래과학 전체 강연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강연을 진행하기 앞서 2부 패널 토의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 SF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는 정소연 작가님과 과학 사회학자이신 강윤재 교수님께서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접해보기가 어려웠던 미래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카오스 강연의 질문 방식에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이번 주에도 질문은 온라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sli.do 즉 슬리도를 통해서 설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어주신 질문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우리 재단 홈페이지 사이큐라는 곳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동국대 이관수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올 여름 카오스 콘서트 때도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떠셨나요? 얼결에 참여했는데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할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좀 시야가 뿌였습니다. 오늘 강연은 그럼 어떤 내용으로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미래 자체보다도요. 미래에 대한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나 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관수 교수님의 강연 미래의 기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인류의 최전선에서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계시는 과학자분들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과학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미래가 제 전공은 전혀 아니고요. 미래를 만들어간다라기보다도 과거에 우리가 어땠나 이런 생각을 이제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현재 이제 무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보다도 우리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나,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나 그런 걸 이제 점검해 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글씨나 이제 사람 얼굴들이 좀 많은 지난번보다는 좀 밋밋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대략 한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시기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뭐 택시 뒷좌석에서 탔는데요. 라디오에서 이제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고 시끄럽다 뭐 이런 요지의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분께서 과학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결할까, 과학이 충분히 발달하면 방사능 다 없애줄 거다, 과학을 믿어야지 왜 이렇게 반대들 하고 불만들 같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속으로 뒷자리에서 큰일 났다, 망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런 거였죠. 그 원자핵의 방사능 붕괴나 양성자나 중성자의 이제 확률적 붕괴는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기본 성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방사능 물질이 있으면 그 중에 몇 개는 일정한 비율로 방사능 붕괴하는 건 거의 우주의 기본 법칙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암만 용서도 못 바꿔요. 사람들이 암만 원하시더라도 물리학자들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나중에
그렇게 안 돼버리면 어쩔까? 과학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안 믿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덜컥 들었습니다. 예, 걱정도 좀 팔자였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언뜻 긍정, 무한한 긍정, 무한한 가능성 이런 말들이 오히려 우리를 갉아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떠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게 뭔가 부정도 나름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건 학문적으로 엄격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비유와 직관의 이제 영역이긴 합니다만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가오리처럼 된 기호가 있습니다. 저게 뭔지 좀 길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선 고등학교 때쯤에 수학 시간에 논리학을 조금 배웁니다. 그러면서 명제들 사이에 and니, or니, not이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던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니까 전자회로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이 아까 제가 가르쳤던 게 노아 게이트라는 것의 이제 기호입니다. 실제 이제 구성 회로들은 이제 밑에 트랜지스터와 이제 저항들 연결해서 저렇게 구성한다라고 돼 있고요. 논리학적으로 논리학 책에 따라서 설명을 하자면 노아 게이트라는 건 not or라는 건데 성질을 가만히 보면 이거 상당히 고약한 녀석입니다. 입력이 두 개가 전부 다 거짓이라고 들어와야지 참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놈입니다. 하나라도 참이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다 싫어, 거부, 거짓 이렇게 답변하는 갈데없는 이제 청개구리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과 OR을 합쳐놓은 복합체, 복잡한 거다라고 이제 느끼기가 쉬운데 실제로 전자 회로들, 디지털 연산 회로들을 구성할 때는 AND 게이트, OR 게이트 따로 안 만듭니다. 노아 게이트만 모아가지고 연결하면은 AND도 되고 OR도 되고 NOT도 되고 나머지 모든 게 전부 다 됩니다. 노아만 그런 게 아니라 NAND 게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not and인데요. 요것도 이제 똑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노아나 NAND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게 모조리 다 됩니다. 그럴 듯한데 이게 뭔가 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겠느냐? 저게 실제 생활이랑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하실 분 계시죠? 예, 실제 생활과 아주 밀접합니다. 여러분 들고 계시는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CPU나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몇 기가바이트니 이제 저장 용량들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죠. 전부 다 낸드 게이트로 구성해서 만들고 있고 이걸 얼마나 잘 만드느냐, 낸드 게이트를 얼마나 잘 중첩시키느냐가 뭐 인텔이니 삼성이니 이런 큰 회사들의 아주 시급한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주 큰 과장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논리 연산과 실제 회로의 관계가 사실은 우리 경제하고도 관련이 무척 깊은 편이죠. 전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부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오히려 부정의 힘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오른 것이 과학은 무한한 가능성들을 보여준다라고 흔히들 표현하지만 또 반대로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점들도 역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평소 생각에서 많이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입증된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긍정적인 형태로 우리가 배웁니다만 그 말을 뒤집으면 무한 동력 기관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옆에 무척 좀 솜씨 없이 그린 그림이 있죠. 요거는 이제 13세기 원고에서 나온 걸 조금 펼쳐서 스캔한 겁니다. 그 시대에도 어떻게 물레방아를 잘하면 무한히 도는 물레방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몇백 년이 지난 1920년대죠. 미국의 파퓰러 사이언스라는 대중과학 잡지에서
무한 동력 기관은 불가능하다. 제발들 포기하시라. 뒤집으면 뭡니까? 여전히 저걸 발명하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저 당시에도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꿈은 물리학이 짓밟았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례들도 또 있습니다. 지난 강연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평면을 볼록 오각형으로 메꾸는 방법은 15가지밖에 없다. 하나도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모자르는 것도 아니고 딱 이렇게 고정돼 있다.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 이상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절대 확실한 불가능성인 거죠. 저는 이런 불가능성들이 무척 소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어떻게 불가능한지 아직 잘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달 미국의 과학 아카데미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우리가 늙지 않고 사는 것은 다세포 생물인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논문입니다. 물론 이건 생물학 연구를 한 건 아니고요. 그 다세포 생물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성질들을 수학적 모델의 성질을 분석을 해보니 노화가 되거나 개체 전체로서 아니면 암이 생기거나라는 결과가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델상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걸 잘 모르는 불확실성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수학적 모델에서 말하는 노화가 우리가 피부로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느끼는 노화랑 과연 같은 것인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생물의 수명은 우리가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그냥 생물의 수명이 100년을 가든 200년을 가든 그런 문제는 따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따졌으니 예컨대 200년 젊게 살고 그 이후에 노화가 온다면 현실적으로야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다세포 생물이 노화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발견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것들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들으신 지구 온난화 강연에서 티핑 포인트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지구 온난화 문제만큼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견이 완료됐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발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실한 점들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류가 이 순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완전히 멈추더라도 앞으로 향후 몇십 년 동안은 우리가 이미 배출해 놓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올라갈 거다. 물론 얼만큼 올라갈지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멈춘다고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춘다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강연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혹시나 그 사이에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발견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처럼 자기가 아는 따뜻한 동네에서 눈이 내렸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이건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희망과 과학이 보여주는 바를 혼동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발견이 없다는 얘기냐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니 당신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동안 우리 역사적인 경험상 과학이 언제나 새로운 것을 꾸준하게 내보여주고 새로 만들어내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점도 맞습니다. 1953년에 이제 왓슨과 크릭이 DNA 나선 모형을 발표를 했죠.
이 사진에 보시면은 요즘처럼 이제 예쁘장한 도구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양철을 잘라서 모델을 만들고 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번에는 이제 그 물리기술 쪽에서 미국의 타운즈라는 분이 1950년대에 걸쳐서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내놓았던 원자 스펙트럼 이론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메이저, 레이저 하는 새로운 물리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바로 이 레이저, 이 점이 이 타운즈 이분 덕분에 나오게 된 기술이기도 하지만 또 새롭게 당시로서는 인간이 창조해낸 자연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 조금 더 최근 얘기로 할까요? 1970년대는 갈라파고스 섬 앞바다에서 심해 열수공이 발견이 되었고 이 심해 열수공 근처에서 사는 우리 육상에 사는 생물들 또는 얕은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과 전혀 달라 보이는 100도 이상이 되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100도까지 이상으로도 올라갑니다. 거기서도 사는 그런 생물들을 발견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들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들이 1970년대에 나오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지난주에 강연을 하신 이명신 교수님이 이끄는 한국 연구팀도 8월 17일에 있었던 중력파 5번째 검출 사건이 백색 외성의 충돌에 의한 것이고 그때 중력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팀이 찍은 X선 사진입니다. X선도 방출을 하고 감마선도 같이 방출했다. 이런 걸 확증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셨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바로 이번 가을 동안에도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증명된 것들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언뜻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직관적으로 모순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모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20년대에 활동하셨던 폴란드의 이제 의사 겸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루드비 플렉이라는 분입니다. 옛날 분이라 그런지 좀 예스럽게 이제 생기셨죠. 이분의 책이 1960년대에 재발견돼서 철학자나 사상사가들이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꼼꼼한 분석보다도 비유를 훨씬 좋아하니까요. 플렉이 잠깐 거론했던 정찰병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플렉이라는 분은 과학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것은 우리 인류가 지식의 최전선 앞으로 파견하는 정찰병들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그게 가운데 하얀 영역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영역에서 쳐다보면은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영역들이 있죠. 그게 이제 회색 영역들이고 그 저 멀리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영역이 있다. 다만 전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밝은 영역에서 회색 영역을 거쳐서 어두운 영역까지 자꾸 다가가려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면은 알려지게 되잖아요. 보니까 회색 영역이 자꾸 밝은 영역으로 포함이 되죠. 밝은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럼 밝은 영역이 넓어지면 그 주변에 회색 영역이 넓어져요. 그럼 그 바깥에 우리가 이거는 모른다 하는 어두운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긴가민가 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나고 도대체 현재로선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우화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전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참 꼼꼼한 분석보다도 우리의 직관과 사고를 안내해주는 훌륭한 비유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덧붙인 답은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알려진 영역에서 빨간 점들은
이것만큼은 절대 불가능하다. 지형으로 얘기한다면 뭐 에베레스트보다 10배쯤 높아서 도저히 맨몸으로 못 올라간다 하는 영역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선프레한 곳들 중에서는 노란색으로 점 찍은 것처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힘들 거야 싶은 것들이 있고, 근데 자꾸 연구하면서 지식의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은 노란 것들이 확실히 불가능하구나 빨갛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회색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거는 거의 틀림없이 불가능할 거야라고 확인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과학이 열어주는 수많은 가능성, 무한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가능성과 과학이 보여주는 절대 불가능성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비유가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걸 할 수 없는 거냐 하는 문제는 또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운동할 수는 없습니다. 초간속 운동 절대 불가능입니다. 다만 이것은 특정 공간에 대해서 진공 중에는 광속보다 빨리 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발상을 바꿔볼 수 있죠. 공간에 대해서 광속보다 빨리 갈 수 없다면 공간을 늘리고 줄이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멕시코의 이제 물리학자였던 알큐비에로라는 분이 지금은 사업을 하신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공간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고안을 해낸다면 광속보다 빨리 가진 못해도 겉보기에 결과적으로 광속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고, 논문이 된 거는 그때까지 알려져 있는 물리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증명되지는 않는다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했던 상상입니다. 아마 저는 아마 이게 실제로 실현될 리는 없을 거야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 보여주는 절대 불가능성이 일지라도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이냐, 여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한 축인 S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과학 법칙상 그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종종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SF가 이제 미래를 보여주지 않느냐, 그리고 SF에서 예언하고 실현된 게 얼마나 많다고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함부로 과학의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려고 드느냐라는 식들로 반문들을 하십니다. 이것도 일견 맞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뭐 길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옆에 긴 표는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경제 잡지에서 과거에 SF에서 묘사됐는데 실현된 것들의 목록을 쭉 나열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아주 작게 보이죠. 신용카드도 있고 당연히 전화기도 있고 우주선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고요. 옆에는 혹시나 이제 그 영화들에서 혹시 보셨을 것 같기도 해서 일부러 옮겨놓은 것들입니다. 제일 위에는 이제 스타트렉 1960년대에 시작을 해서 지금도 리메이크되는 작품이죠. 초창기 작품에 휴대용 통신기가 나옵니다. 요즘 사용하는 이제는 사용도 안 하는 폴더폰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SF 작품이 이미 과거가 돼버린 셈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그림은 백투더퓨처 이제 보신 분들, 어렸을 때 보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자동으로 신발끈 묶어주는 운동화였습니다. 작년인가요? 나이키에서 발매했어요. 많이 팔렸다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 일단은 뭐 된다고 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1960년대 이제 영화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주선 승무원들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우주선 안에 있는 승무원들이 테이블 위에 뭘 들어놓고 있죠?
사각형 판형을 늘어놓고 있죠. 요즘 사용하고 있는 각종 패드들을요 그대로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50년 만에 보편화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SF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아요.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불행히도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예, 예고했던 대로 글자가 좀 많습니다. 멋진 신세계라는 1930년대에 쓴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무척 좋아하고 재밌게 읽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억지로 읽히고 있어서 원성을 사고 있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뭐 여러 지금도 많은 평론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이 책을 소재로 삼아서 말씀들을 하세요. 제일 위에 제목을 따온 건 우리나라 유일의 과학 전문 언론인 사이언스 타임즈의 한 기사 제목입니다. 멋진 신세계에서 유전자 계급 사회를 묘사했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새 인용구는 차마 이제 그 저자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멋진 신세계에서 유전자 결정론, 유전자 계급 사회 뭐 이런 게 나왔다라고들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열심히 논의들을 전개하고 계셔요. 근데 제일 밑에 글은 제가 좋아하는 이제 미치오 가쿠라고 미래과학 평론도 많이 하시고 우주론 분야에 상당히 저명하신 현역 이제 뉴욕대 물리학 교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불행히도 멋진 신세계는 유전자라는 걸 몰랐을 때 쓴 거다. 알았더라면 작품의 내용이 좀 바뀌었을 거다라고 하시죠. 저는 공감합니다. 1930년대에는 유전자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내용이 유전자 계급 사회니 유전공학이니라고 우리들은 말하게 될까요? 얼추 외형이 비슷하거든요. 얼추 외형이 비슷하면 같은 거 같겠니 하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버릇이긴 합니다.